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무회계 60제라고 해서 재무회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유형별로 각각 정리를 했고요. 거의 기출문제 3년치인 것 같아요. 거진 3년치를 유형별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약간 심화적인 내용들이나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시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재무회계 총정리라든지 아니면 재무회계 쭉 강의를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푸는 타이밍에 재무회계에 대한 그 문제들을 쭉 한번 푸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숙지가 덜 되었구나. 혹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가 되는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론 문제가 더 잘 맞춰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랑 같이 재무회계 60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는 재무제표 파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파트죠.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자, 기본 가정에 대해서 물었고요. 아닌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기업 실체의 가정. 여러분들 한번 저랑 같이 보면서 맞춰보세요. 기업은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를 하고 기업 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된다. 자, 기업 실체의 가정이란 말 그대로 기업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냥 기업 그 자체로서 재무제표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1번 문장은 맞죠? 그죠? 자, 우리 주식회사를 법인이라고도 하는데 법인의 인자가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자체에다가 인격을 하나를 부여를 하고 그 자체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가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2번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실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존재한다. 자, 이것도 맞죠? 그죠?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영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감가상각 기억나세요, 여러분? 감가상각 할 때 내가 차를 구매를 했다. 차를 구입했어요. 그럼 감가상각 해야 되죠. 내 감가상각 할 때 들어가는 게 내용 연수죠. 나는 이 차를 5년 동안 타고 다닐 거야. 아니면 10년 동안 타고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회사는 10년 동안 영업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차도 10년 동안 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발생주의 가정.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를 현금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기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을 하겠다. 자, 3번이 틀렸고요. 발생주의 가정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발생주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기록을 하겠다. 그 반대를 현금주의라고 하죠. 현금이 입금되었거나 지급되었을 때에만 기록을 하겠다. 이걸 현금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맞지만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기본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문장으로 찝어주셔야 돼요. 자, 4번까지 읽어볼게요. 4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업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마다 보고해야 된다. 맞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죠. 나 그냥 귀찮은데 2년에 한 번씩 하겠다. 그거 안 되죠?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보고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보고서, 1년에 한 번씩은 연차 보고서라고도 하죠. 자, 따라서 3번이 아닌 것이고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 세 가지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깔고 작성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내가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 기업 실체의 가정이 뭔지, 계속 기업의 가정이 뭔지를 같이 외워주셔야지 다음번에 또 기본 가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똑같이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응용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여기 안에 내용들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 실체 과정은 기업은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뉘앙스만 잘 보시면 돼요. 기업 실체 과정은 기업 실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계속 기업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기간별 보고는 각 기간마다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 단어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교재 하단에 해설 적어놨고요. 3번이 틀렸고 3번을 발생주의라고 하는데 문장 자체는 맞는 문장이지만 발생주의의 과정은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 중 하나이므로 틀린 문장이다. 왜 틀렸는지 사유를 적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 맞는 문장 좀 잘 봐주셔야 되고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3가지에는 이렇게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가 있더라.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당연히 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네요. 그죠? 2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고, 자, 중요한 항목이다, 중요한 계정 과목이다 그러면 따로따로 각각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고요.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 라고 하면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대요. 자, 2번도 맞는 문장이고요. 2번 문장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이랑 통합해서 표시를 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통합계정 기억나세요? 통합계정. 통합계정 중에 매출채권 기억나세요?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이랑 바드러움이랑 두 개를 합친 계정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두 개. 성격이나 기능 유사한 거 맞죠?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매출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실 때는 외상매출금, 바드럼 각각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재무제표 보고할 때 두 개 합쳐서 매출채권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2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된다. 3번도 맞아요. 자, 그럼 4번이 틀렸습니다.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기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된다. 자,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회사에 정말 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랑 결합을 했어요. 합병을 했습니다. 자, 근데 A라는 회사는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고요. B라는 회사는 이동평균법이라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두 회사가 결합을 했죠. 결합을 하고 나면 선입선출법으로 할 건지 이동평균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더 적합한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분류는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회사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계 기준이 변경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장이 틀렸고요.
나머지 문장도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몰랐다라고 하시면 나머지 문장들까지도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4번은 예외적으로 사업 결합이나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항목과 표시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네모 체크 박스가 있죠? 그죠? 자, 제가 기출문제를 푸실 때 오답 노트를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제가 오답 노트를 작성해라라고 그러면 만약에 1번 문장이 틀렸다. 그러면 1번을 노트에다가 그냥 다 쓰세요. 다. 다 쓰고 밑에 해설까지 다 쓰시거든요. 근데 물론 나는 적으면서 외워지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적으셔도 되지만 저희가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잖아요. 그 오답 노트를 적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좀 오답 노트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문제를 풀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월 10일 날 내가 문제를 풀었다. 근데 틀렸어요. 그러면 X 쳐야겠죠? 자, 그러고 끝나냐? 아니죠. 다음번에 또 보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포스트잇이라든지 인덱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걔를 하나 붙여놔요. 붙여놓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계속 보는 거예요.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 다음 날에 또 봤다. 자, 문제를 쭉 봤더니 한 문장 정도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세모를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봤어요. 자꾸 봤더니 또 외워졌네.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제 나 정말 잘 알겠다. 다음번에 이런 문제 나오면 나 풀 수 있다. 그럼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럼 붙여놨던 인덱스를 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다시 전범위를 다 보셔야 되거든요. 재무회계도 봐야 되고 원가회계도 봐야 되고 소득세도 봐야 되는데 그때 볼 때 다 보시는 것보다 요약본이나 아니면 내가 틀렸던 문제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때는 인덱스가 붙여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전날이나 전전날에는.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틀리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지금 60문제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반타작 했다. 그러면 인덱스가 30개가 따닥따닥 붙어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보면서 좀 줄어들었다. 20개가 됐다. 그럼 인덱스를 하나씩 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봤더니 그래도 10개 정도 남더라. 시험 치기 전 끝까지 내가 모르겠다. 잘 안 외워진다. 라는 것들은 A4 용지에다가 간단하게 기본적인 핵심 개념만 적어두는 거예요. 적어놓고 시험 치러 가는 당일에는 이 A4 용지만 계속 보는 거죠. 이해 가셨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하고 시험 당일까지 하면은 4회독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보고 내가 틀리는 거 위주로 많이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따라서 오답노트 또 예쁘게 적느라 시간 버리지 말고요. 이 자체를 오답노트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덱스가 많이 붙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봤을 때에는 인덱스가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그 재미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3번.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와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해서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우리가 부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1년 이내에 갚기로 했습니다. 1년 이내. 그럼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고요. 1년 초과해서 갚겠다. 그러면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내가 처음에 돈을 빌릴 때에는 1년 이내에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내가 사정이 안 좋아서 1년 초과해서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상대방이랑 합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이내에 갚는 게 기본이긴 한데 잘못하면 1년 초과해서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해지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유동부채로 분류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상대방이 내가 돈이 없으면 1년 초과해서 갚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물었어요. 근데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합의입니다. 합의가 뭐예요? 그냥 구두로서 말로써 얘기한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유사하긴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월 31일 결산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1년 이내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까지 있음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도 1번과 유사하죠. 1년 이내에 갚기로 했지만 차입 약정, 차입 증서 같은 걸 쓰겠죠. 계약서 같은 거를 쓸 때 1년 초과해서 갚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적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약간 의도가 되어 있죠. 계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1년 초과할 것 같으면 비유동 부채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1번이랑 2번의 차이는 뭐예요? 1번은 합의, 구두계약이고 2번은 약정, 계약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까지 쓰고 기업이 1년 초과해서 갚을 의도까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자,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있고요. 감자 차익 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4번도 맞고요. 이익잉여금은 돈을 벌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회사에 적립을 해주셔야 돼요. 자, 법정적립금은 말 그대로 회사에 이 정도만큼은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적립금이고 임의적립금은 회사 마음대로 적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해서 뭐 적립을 하거나 배당하기 전에 이익잉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처리 결손금은 손해봤을 때 손실 봤을 때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4번도 맞고요. 자, 근데 3번 문장은요, 사실 1번이랑 2번 문장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3번이랑 4번이 더 중요하거든요. 3번, 4번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자, 유동성 배열법이 뭐예요?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을 하자라는 거죠. 자, 상품 어디로 들어가나요? 유동자산의 재고 쪽으로 들어가죠. 단기 대여금은 유동 쪽에 당좌 쪽으로 들어가고요. 임차보증금은요. 얘는 비유동 자산의 기타 비유동 쪽으로 들어가고 선납세금은 유동 자산의 당좌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것은 비유동 자산인 임차보증금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에 내가 분류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이론 시험 치면서 K랩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여기 해설에도 좀 적어놨는데 계정 분류에 관한 문제는 K랩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상품이 재고자산에 있는지 단기 대여금이 유동자산 쪽에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K랩에다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주셔가지고 찾아보고 문제를 꼭 풀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거 틀리면 또 아까워요, 여러분. 자, 다음 5번. 자,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1번 맞죠? 이런 거 꼭 맞춰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이렇게도 외우시더라고요. 제 손자는 현주예요. 저 학생 때도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도 외우시더라고요. 제 손자는 현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 글자 따서라도 꼭 외워가셔야 돼요.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2번도 맞고요. 이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총액주의라고 합니다. 각각 자산 총액으로 기재하고 부채도 총액으로 기재한다. 라고 해주셔야 되고, 틀린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계하는 걸 순액주의라고 하고요. 순액주의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얘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고요. 특히 순액주의 틀린 문장으로 엄청 많이 나와요. 자, 3번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3번은 재무회계의 정의죠. 맞고요. 4번 특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 4번이 틀렸네요. 4번은 손익계산서죠. 그죠? 자, 그 다음 6번. 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맞죠? 1년 기준으로 나눠주시고. 2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우리 아까 2번 문제에 2번 문장에도 나왔었죠? 그때는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 지금은 틀린 문장으로 만들었죠. 그죠? 자, 이 문장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있다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예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출 채권 말씀드렸죠?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어요. 자,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맞죠? 자, 틀린 문장으로 만들어 보려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렇게도 자주 나오고 있고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반대로 손해보면 결손금으로 분류된다. 4번도 맞죠? 자, 2번 문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자, 7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맞죠? 우리 아까 1번 문제 풀 때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중에 하나, 계속 기업의 가정 있었죠.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맞습니다. 자, 틀린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종업원에게 있다라고 하면 또 틀린 문장 봐주셔야 되고요. 3번. 기업은 현금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틀렸죠. 그죠? 현금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었어요? 여기 밑에다가 좀 적을게요. 발생 기준 또는 발생주의라고 하죠. 4번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나타내지만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포함된다. 자, 4번도 맞고요. 자, 측정치라고 하면 어떤 거 있죠? 대손율 있고요. 내용 연수 있고요. 잔존 가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죠? 자, 대손율 내가 얼마 정도 떼일 것 같다. 예측이죠. 내용 연수 내가 이 차를 사면 한 10년 정도 탈 것 같다. 10년. 측정치죠. 자, 따라서 측정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8번.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이 귀속되는 보고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관련 수익과 대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직접 대응, 합리적인 기간 배분, 단기의 즉시 인식,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 중 비용 인식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비용 인식할 때 세 가지가 있대요. 수익과 직접 대응이 있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 있고 단기에 즉시 인식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이 다른 거고요. 감가상각비는 합리적인 기간 배분입니다. 자, 감가상각비, 감가. 만약에 차를 샀다. 내가 3년 동안 타고 다닐 것이다. 근데 이 차가 3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1년에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기간 배분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감가상각비였죠. 자, 그 다음에 급여, 광고 선전비, 접대비. 자, 얘들은 단기의 즉시 인식입니다. 자, 급여 지급했다, 바로 비용 처리. 광고 선전비 지불했다, 바로 비용 처리. 접대비 나갔다, 바로 비용 처리. 즉시 인식입니다. 나머지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의 해설지를 보면 비용의 인식이라고 해서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직접 대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수익과 비용 직접 대응을 하겠다. 여기에 대표적인 비용은 매출 원가고요.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은 매출 총이익 나온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매출액에 직접 매출 원가를 차감시키기 때문에 직접 대응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기간 배분은 감가상각비라고 적을게요. 감가상각비 있고 단기의 즉시 인식은 대부분의 판관비나 영업의 비용을 단기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자, 9번.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고 있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영업이익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죠. 자, 매출액 1억 원에서 매출원가 5천만 원 빼요. 자, 두 개를 빼주면은 매출 총이익은 5천만 원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판관비를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 비용 중에 판관비만 골라내시면 돼요. 자, 접대비 판관비 맞습니다. 차량 유지비 맞습니다.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고요. 잡손실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그럼 판관비는 접대비와 차량 유지비 두 개고 600만 원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4,400만 원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9번의 의도는 이 구조를 알고 있냐? 이거와 동시에 얘들 비용이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구분이 가능하냐? 라는 건데 만약에 기부금이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 어디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K랩에 들어가시면 기부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이 다 가능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시험 치느라 긴장이 돼서 내가 이 구조가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시면 이 구조도 K랩에 손익계산서 열어보시면 돼요. 수익이랑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 총이익 있고 판관비 빼고 영업이익 나온다 라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제가 들어가서 한번 또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K랩을 열었어요. 자, K랩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면 자, 우리가 세무 2급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쭉 있어요. 얘들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영업의 비용 쪽에 기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잡손실 있는지도 체크 가능하고요. 있죠. 그 다음에 판관비에 어떤 거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여기 또 쭉 있거든요. 그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계정 과목 있는 쪽 있죠? 여기에 찍으신 다음에 중간에 꼭 찍어야 돼요. 찍은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과 F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찾기라는 창이 떠요. 여기에다가 기부금이라고 치는 거예요. 자, 기부금이라고 치면은 얘들이 알아서 찾아주죠?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영업의 비용 하단에 기부금 들어가 있죠. 아, 그러면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쪽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얘들 기억 안 난다 라고 하시면 결선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있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구조도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이랑 같이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 문제를 푸실 때도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다면 활용해 주시는 게 유리하겠죠. 자, 매출액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 판관비 쭉 빼면은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이니까 더하고 비용 빼면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세 등 빼면 당기순이익 나온다. 자, 이게 하나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외우겠다 아니면 까먹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판관비 항목이 아닌 것. 자, 급여 판관비 맞죠? 출장비, 여비 교통비 맞죠? 사무용품 구입 비용, 뭐 사무용품비 맞고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 쪽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부금, 잡손실,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혹은 평가 손실 이러한 계정 과목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방금 푼 거 있죠? 난이도 높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거 있으면 꼭 정리하고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아라. 자, 우리 미국 달러와 지폐 맞죠? 사용에 제한이 없는 보통 예금,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맞고요. 만기가 도래하여 현금 회수가 가능한 바드럼. 이거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현금 회수가 바로 가능하대요. 그럼 바드럼 현금으로 교환해 오면 현금 쪽에 들어가겠죠? 가능하고. 자, 4번이 틀렸고요. 상환일이 1년 이내인 단기 대여금. 자,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단기 투자 자산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4번이 아니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틀렸다라고 하시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1번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었는데 이거 좀 지울게요.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압 수표, 타임 발행 당좌 수표, 우편 한증서, 만기가 도래한 국공 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자, 얘들 공통점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시면은 바로바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현금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주의할 점, 수입인지, 증지, 우표는 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구불 예금은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두 가지가 있고, 근데 주의하실 점,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언제든지 입금도 가능하고 출금도 가능해야 돼요. 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짜리인 금융상품. 자, 취득 당시라는 게 중요하고요. 12월 31일 봤더니 만기가 3개월이 되었다. 이건 안 돼요.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과 요구불이익금, 현금성 자산 이 세 가지를 더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합친 계정을 통합 계정이라고 불렀죠. 기억나요?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면 통합해서 표시하겠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만약에 내가 못 외웠다 꼭 외우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1번. 사용 제한 기간이 1년 이내다. 안 되죠.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취득 당시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자, 1년 안 되죠. 3개월. 자, 3번 당좌 차월. 여기 차가 빌릴 차예요. 빌릴 차. 자,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랑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당좌예금에 잔액이 없다.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빌려주거든요. 이때를 당좌 차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부채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을 가진 환매채. 자, 4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환매채가 뭔지 모르겠다. 지금 중요한 건 환매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금융 상품 안에 MMF, 지금처럼 환매채, 기업어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시면 나올 때마다 환매채가 뭔지 찾아봐야 되고 MMF가 뭔지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금융 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회계 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뒤쪽을 포인트로 주시면 안 되고 앞쪽을 포인트로 주셔야 돼요. 3개월 이내인지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재고자산 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1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자, 부동산 취득할 때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자체가 재고자산이래요. 그럼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겠죠. 2번. 컴퓨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자고요. 그럼 컴퓨터 자체가 재고자산일 거고 수입하기 위해 지출한 하용료. 자, 그럼 이 하용료는 컴퓨터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3번.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가전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지출한 광고비. 자, 광고비는 가전제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 아니라 취득 이후에 들어간 비용이죠. 그러면 당연히 광고 선전비라는 판관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4번. 제품 만들 때 발생하는 직접 재료 원가. 자, 직접 재료비는 제품의 원가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 뭐였어요? 배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실으면 무조건 판매된 걸로 보겠다. 자,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저희가 물건을 매입했대요. 매입했고 아직 바다 위에 떠 있는 미착 상품이랍니다. 자,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 맞죠? 매입자 거죠?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 떠 있고요. 배 안에 물건을 실었죠? 그럼 선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매입자 걸로 봅니다. 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 자, 저희가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도착을 해야 판매된 걸로 보겠대요. 근데 아직까지 도착 안 했죠. 그럼 누구 거? 아직까지는 판매자 거.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여러분 담보하세요. 물건 맡겨놓고 내가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그 맡겨놓은 물건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내 걸로 보면 되겠죠.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상태로 판매한 상품이다. 자,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많이 사시죠? 그죠? 물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면 나중에 반품이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판매한 걸로 봐요. 그럼 얘는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기말 재고 자산에서는 빠져야 되죠. 자, 그러면 100만 원, 300, 500 치시면 900, 3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3번 900만 원 정답이고요. 자, 밑에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재고자산 파트에서는 사실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필수적으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것 좀 볼게요.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물건이 나갔을 때 판매된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회사는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해요.
언제 몇 개가 반품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 라고 할 때는 물건이 나가더라도 판매되는 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을 하거나 또는 재고 자산의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판매된 걸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인터넷 쇼핑하시면 반품 기간 있죠? 예를 들어 2주다. 그럼 14일이 지나야지만 판매된 걸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내용들도 있거든요. 얘들은 나중에 교재 보시면서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또 유사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아래 자료에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거 찾아보라는 뜻이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 자, 저희가 매입자 입장이고요. 근데 도착해야 판매된 걸로 보겠대요. 근데 미착 상품은 도착 안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거? 판매자 거. 자, 근데 우리는 매입자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거 아니죠. 나중에 도착해야 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 자, 시송품이라는 거는요, 시용품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물건을 주고요. 일주일 동안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구매 의사를 밝혀달라라고 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혔대요. 그럼 판매된 걸로 봐주셔야겠죠. 그럼 얘도 우리 거 아니고요. 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인 적송품. 자, 판매하기 전인 적송품이래요. 여기에서 적송품은 또 위탁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공장이고 대리점에 물건을 맡겨요. 물건을 좀 팔아달라고. 그럼 대리점 안에 우리 회사 상품이 들어가 있겠죠? 이 상품을 적송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아직까지 고객에게 판매가 안 됐대요. 그럼 이 상품은 누구 거? 원래 공장 거. 그럼 우리 걸로 보셔야 되고,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담보는 판매된 거 아니죠? 우리 거죠? 두 개 합치면 9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3년치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 동안 두 번밖에 안 나왔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더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계속 다 넣으면 문제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두 문제 정도를 수록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자주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여기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꼭 숙지를 해주시고 문제가 뭐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랑 할부 판매 상품, 위탁 상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 상품이랑 시송품이랑 그 다음에 아까 뭐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외워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현재의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자, 선입, 후입, 이동, 총평균 이렇게 있죠. 자, 헷갈리시면 그림을 그려봐요. 12월 31일, 1월 1일 있고요. 자, 지금 현재는 12월 31일로 보셔야겠죠. 현재. 자, 100원에 매입하고 500원에 매입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다. 그러면 500원짜리가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요. 100원짜리는 매출 원가로서 팔렸어야겠죠. 자, 그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고 나중에 들어온 게 남아있다라는 선입선출법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 자, 100원짜리가 팔렸고요. 팔린 물건을 저희가 매출 원가, 즉 비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가까워요, 멀어요? 완전 과거 거죠. 과거 비용이죠. 자, 과거의 원가가 대응이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자, 우리 비용이 100원밖에 안 됐죠. 자, 비용이 적으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과대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푸시면 선입선출법에 대한 특징이구나.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여기 하단의 기말 재고자산 단가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해놨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소매재고법에 대한 개념까지도 같이 외워주시고 넘어가셔야 또 후입선출법에 대한 내용들을 물었을 때 저희가 충분히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쌓이게 되는 거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별법,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실제로 팔린 물건의 매입 원가를 매출 단가로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우리 아까 봤던 특징들이고, 이동평균법은 매입이 있을 때마다 단가를 평균 내셔야 되고, 총평균법은 결산일에 딱 한 번만 평균 내시면 되고,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의 특징과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 완전 반대입니다. 매출가격 환원법, 소매재고법은 백화점과 유통업종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원가가 가장 큰 방법, 기말 재고가 가장 큰 방법, 이런 식으로 부등호까지 적어놨고요. 물가가 만약에 반대로 하락한다. 부등호도 반대로 그려주셔야 돼요. 부등호도 반대로 그려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얘들 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아까 100원, 500원 있었죠?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는 100원이 되는 거고요. 맨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500원짜리가 후입선출법의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말 그대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중간에 있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맨 양끝단에 두시고 이렇게 부등호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 기말재고는 매출원가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원가는 판매된 거죠. 만약에 100개 중에 70개가 팔렸어요. 그럼 매출원가는 30개가 남겠죠? 반대로 30개가 팔렸습니다. 기말재고는 70개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많이 팔면 적게 남고 적게 팔면 많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의 관계는 항상 반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도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매출원가 부등호, 기말재고 부등호 굳이 외울 필요 없이 매출원가만 딱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기말재고를 물었을 때는 매출원가의 반대였지라고 매출원가 반대로 부등호 그려져 있는 걸 정답으로 채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1번,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맞죠? 2번, 수량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다. 맞죠? 장부에 기록하겠다, 창고에 가서 확인하겠다, 둘 다 같이 하겠다. 자, 3번, 단가 결정 방법에는 방금 봤죠?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자, 가중평균법은 우리 아까 봤던 이동평균법이랑 총평균법 두 개를 합친 거예요. 3번도 맞죠, 여러분? 자, 그럼 4번이 틀렸을 텐데 가중평균법 적용 시 계속 기록법, 장부에 계속 적는 방법 적용한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은 창고에 가는 거,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한다. 두 개가 바뀌어야 돼요.
자, 계속 기록법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입 단가가 바뀔 때마다 단가를 계속 평균 내는 방법이랑 매치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은 결산일에 연말에 창고에 가서 몇 개가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법도요. 딱 한 번만, 결산일에 딱 한 번만 평균을 내는 총평균법이랑 같이 매치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은 선적하는 순간 판매된 걸로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당연히 아니겠죠? 매입자 걸로 봐주셔야 돼요. 매입자 거. 일단 맞고요. 2번.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이 되고 기말 재고자산 가액이 시가에 가깝다. 우리 아까 16번이었나요? 선입선출법에 대한 특징 보고 왔죠? 맞고요. 자, 3번 후입선출법에 의해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우리의 선입선출법이랑 후입선출법 특징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번 보시면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3번도요,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원가다. 그러니까 두 개 특징이 같도록 문장이 만들어져 있네요. 반대로 가장 최근이 아니라 과거에 매입한 상품이 기말 재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위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적송품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 자산이다. 4번도 맞죠? 우리 아까 공장이랑 대리점 말씀드렸죠. 공장이 대리점한테 물건을 맡긴다. 그럼 이 물건을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지만 판매된 걸로 보고요. 근데 만약에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대리점 창고에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위탁자, 즉 공장, 원래 주인 거 있죠? 원래 주인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재고자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미 기본 개념이 탑재되어 있다. 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두고 설명을 드릴지 아니면 지금처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의견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육아증권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